아니 진짜 왔네. 아저씨 잭을 나가세요. 아니에요. 이분은 꼭 계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 제 결혼식에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제게 부모님이 되어주신 분 바로 이분, 박만수 할아버지예요. 서연은 경비 아저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서울 외곽에 자리한 2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그곳의 경비초소 한쪽에 늘 목발을 짚은 한 노인이 서 있었다. 이름은 박만수 70살이었다. 경비 아저씨, 여기 택배 좀 대신 들어놔요. 아저씨, 주차장에 차 세워놨으니까 세차 좀 해놔요. 주민들의 말투엔 부탁이 아닌 명령이 섞여 있었다. 만수는 늘 굽실거리며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 같은 경비라 불렀고 어떤 아이들은 몰래 뒤에서 흉내를 내며 웃곤 했다. 특히 30대 초반의 청년 주민 강도윤은 그를 가장 심하게 무시했다. 야, 경비 아저씨. 당신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목발 짚고 겨우 서 있냐? 이런 일 하지 말고 집에 나가. 그 말에 옆에 있던 친구들이 깔깔 웃었다. 만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말할 뿐이었다. 만수의 방은 경비실 한쪽에 붙은 좁은 휴게실. 밤이 깊으면 낡은 전기장판을 켜고 몸을 뉘었다. 하지만 매달 10일 월급날만 되면 그는 꼭 어딘가로 향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산자락에 자리한 작은 건물 앞에 서는 그곳은 바로 푸른별 보육원이었다. 아이들은 만수를 보자 환호성을 질렀다. 할아버지 오셨다. 오늘은 뭐 사왔어요? 만수는 허름한 비닐봉지에서 과자를 꺼내주며 웃었다.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해야지. 건강해야 하고. 아이들은 그를 단순한 후원자가 아닌 진짜 가족처럼 따랐다. 원장 김정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 만수는 미소만 지었다.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얘들 웃는 얼굴 보면 그게 제일 큰 선물이죠.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 리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만수를 더욱 무시했다. 경비 아저씨, 왜 이렇게 일을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서 하던데. 아니, 쓰레기 분리도 제대로 못하네. 늙으면 눈도 멀고 귀도 먹나 봐. 그때마다 만수는 죄인처럼 연신 예, 죄송합니다. 를 반복했다. 그러나 다음 날이면 또 버스를 타고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2025년 봄. 아파트 게시판에는 큰 현수막이 붙었다. 강도윤이 서연 결혼식. 사람들은 도윤이가 드디어 장가가네 하며 떠들썩했다. 만수는 그저 조용히 현수막을 바라보다가 목발을 짚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결혼식이 그의 인생에 가장 큰 반전을 가져올 줄은.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바보라 불러온 세월이 어떻게 눈물과 감동으로 뒤바뀔지를. 아파트 단지의 봄은 화려했다. 벚꽃이 흩날리고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았다. 그러나 경비실 앞은 달랐다. 목발을 짚은 박만수의 모습은 계절의 환희와 어울리지 않는 듯 쓸쓸했다. 아저씨, 이거 좀 들어요. 강도윤은 무거운 상자를 던지듯 만수의 앞에 내밀었다. 만수가 허리를 굽혀 힘겹게 들자 도윤은 비웃듯 말했다. 아니, 그 다리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비 같은 것도 젊은 사람 써야지. 괜히 자리 차지하는 거 아냐?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주민들도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게 말이에요. 장애인 고용 할당제도 아닌데 뭐하러 이런 노인을 쓰는지. 만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삼켰다. 예,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윤은 한술 더 떴다. 아저씨, 결혼식 오는 거 아시죠? 괜히 기웃거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요. 손님들 눈에 띄면 분위기 망치니까. 그 말에 주변은 또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만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주름진 눈가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며칠 후 아파트 단지 안카페. 도윤이 결혼 준비를 하며 친구들과 떠들고 있을 때 한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깔끔한 얼굴에 선한 눈빛이 인상적인 그녀. 이름은 이서연. 여기 앉아도 될까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아, 서연아. 왔구나. 도윤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친구들은 술렁였다. 이 여자랑 결혼한다는 거야? 진짜 미인이네. 그 순간 카페 앞을 지나던 만수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다. 목발의 의지에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가게 앞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있었다. 서연의 눈이 순간 멈췄다. 저분은? 도윤이 비웃듯 대답했다. 아, 저거?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예요. 맨날 바보처럼 굽실대고 잔심부름도 못해요. 진짜 골칫덩어리죠. 하지만 서연은 그의 말과 달리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오래전 모습이 스쳐갔다. 좁은 보육원 마당에서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과자를 나눠주던 장면. 얘들아, 많이 먹어라. 건강해야 한다. 그 목소리, 그 눈빛 지금 눈앞의 노인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카페 문이 열리자 만수가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봤다. 두 사람의 눈빛이 스쳤다. 잠시지만 세월을 뛰어넘는 듯한 묘한 정적이 흘렀다. 서연의 가슴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그분일까? 그러나 도윤은 여전히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서연아, 저런 사람 신경 쓰지 마. 그냥 우리 건물에 붙어있는 장식품 같은 존재야. 만수는 그 말에도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목발을 짚으며 카페 밖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와 한참을 고민하다가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받은 편지와 사진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엔 늘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만수 후원자님.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정말 그분이었구나. 이렇게 경비 아저씨와 신부의 운명적인 재회는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도윤은 여전히 그의 결혼 준비에 들떠 있었고 경비 아저씨를 향한 조롱은 멈추지 않았다. 반전의 시계는 조금씩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서연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다. 그날 카페에서 만난 목발 짚은 경비 아저씨의 눈빛은 어린 시절. 그녀가 의지하던 그 후원자의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서연은 조심스레 푸른별 보육원을 찾았다. 익숙한 담장, 낡았지만 따뜻한 냄새가 배어있는 교실, 그리고 한쪽 벽에 걸린 후원자 명단. 그곳에는 매달 꼬박꼬박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후원자 박만수.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이들과 함께 뛰놀던 시절, 언제나 허름한 코트를 입고 나타나 과자와 책을 내밀던 사람이 바로 이 이름이었다. 원장 김정순이 다가왔다. 서연아, 오랜만이구나. 결혼 소식 들었어. 축하한다. 서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물었다. 원장님, 경비 아저씨, 아니 박만수 할아버지. 그분이 정말 지금까지 후원해 오신 거예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벌써 20년이 넘었단다. 본인은 늘 별일 아니다 하셨지. 월급에서 떼어 보내면서도 단 한 번도 아이들 앞에서 잘난 척한 적이 없으셨다. 서연은 눈물이 터졌다. 그분이 없었으면 저 대학도 못 갔어요. 생활비가 없어서 포기하려 했을 때 이름 모를 후원자가 보내준 장학금, 그게 바로. 그날 밤 서연은 약혼자 도윤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도윤아,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 있잖아. 그분 사실 굉장한 분이야. 내가 자란 고아원을 20년 넘게 후원하셨대. 그러나 도윤은 비웃었다. 에이, 뭘 또 그런 미담을 믿어. 그냥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겠지. 월급 받아봐야 얼마나 된다고 후원을 해. 서연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도 직접 확인했어. 나한테 대학 갈 수 있게 장학금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야. 도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설마 내가 지금 그 바보 같은 노인네 편을 드는 거야? 결혼 앞두고 내 체면이 있는데 왜 하필 그런 사람 이야기를 꺼내는 건데? 서연은 더는 참지 못했다. 체면? 그분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야. 내가 부모도 없이 자랄 때 아버지처럼 지켜주신 분이라고. 언쟁은 커져만 갔다.
결국 도윤은 씩씩대며 경비실로 향했다. 만수는 마침 단지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아저씨, 도윤이 고함을 쳤다. 당신 대체 우리 서연이랑 무슨 관계야? 괜히 착한 척하면서 여자 마음 흔들지 마. 만수는 당황스레 눈을 깜빡였다. 저는 그저 아이들을 도왔을 뿐입니다. 도윤은 그 말을 비웃으며 밀쳤다. 아이들이라니? 웃기지 마. 당신 같은 거지 경비가 무슨 후원을 해? 다 거짓말이지? 그 순간 서연이 달려왔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그녀는 만수를 부축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분이야. 당신이 모욕할 자격 없어. 경비실 앞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소란스러운 언쟁은 아파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누군가는 수군거렸다. 저 노인이 후원을 했다고. 말도 안 돼. 저렇게 초라한데? 그러나 서연은 굳세게 만수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다. 바보 같은 줄만 알았던 이분이 사실은 제 삶을 지탱해준 진짜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도윤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리고 갈등의 불씨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결혼식 날 아파트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다. 우리 도윤이 장가간다더니 신부가 참 곱네. 근데 경비 아저씨는 안 보이네. 설마 오진 않겠지? 모두들 만수가 오면 분위기를 망칠 거라 생각했다. 도윤 역시 몇 번이고 경비실을 들러 제발 오지 마세요. 괜히 민망해진다고요. 라며 신신당부했었다. 그러나 만수는 축의금 봉투를 꼭 쥔 채 한참 동안 결혼식장 입구에서 망설였다. 내가 가도 될까? 아이들 웃는 얼굴 보고 싶어 왔는데. 그는 한 발짝 또 한 발짝 힘겹게 걸음을 옮겼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며 들어서는 만수의 모습은 결혼식장의 화려함 속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다. 몇몇은 수군거렸다. 아니, 진짜 왔네. 이 분위기에 저런 분이 왜? 도윤은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아저씨, 제발 나가세요. 그는 소리쳤다. 순간 식장 안이 술렁였다. 그때 신부 서연이 단호히 외쳤다. 아니에요. 이분은 꼭 계셔야 해요. 모두의 시선이 신부에게 쏠렸다. 서연은 눈물을 머금은 채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여러분, 오늘 제 결혼식에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제게 부모님이 되어주신 분 바로 이분, 박만수 할아버지예요. 식장은 일순정적에 휩싸였다. 서연은 이어서 말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대학을 다니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20년 넘게 저와 아이들을 후원해 주신 이분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라 부르고 싶은 분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다. 설마 저분이? 매달 월급에서 떼어보냈다고. 우리가 알던 그 경비 아저씨 맞아? 만수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다. 별 말씀을,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에요. 저희 같은 아이들에게는 세상 전부였어요. 강도윤은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소리쳤다. 다 거짓말이야. 저런 늙은이가 무슨 힘으로 후원을 해? 전부 꾸며낸 얘기야. 그러자 원장 김정순이 앞으로 나섰다. 그건 사실이야. 내가 직접 확인했어. 이분이 고아원에 보내온 돈과 물품들 단 한 달도 거른 적이 없었어. 도윤 씨, 당신이 몰랐을 뿐이야. 순간 식장에 있던 주민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평소 바보라며 무시하던 경비 아저씨가 사실은 수십 년간 누군가의 인생을 지탱한 숨은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모두 말문을 잃었다. 신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오늘 부모님 대신 이분께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그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만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식장 안에서 울음 섞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주민들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멸시와 조롱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 그리고 부끄러움이 스며 있었다. 우린 도대체 뭘 본 거지? 그렇게 무시했는데. 만수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맙다 얘야. 내가 이렇게 잘 커줘서 그게 나한텐 제일 큰 선물이야. 결혼식장은 더 이상 화려한 행사가 아니었다. 그날 모두의 가슴속에 깊은 울림을 남긴 진실의 무대가 되어 있었다. 결혼식 이후 아파트 주민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경비실 앞을 지나며 눈도 마주치지 않던 이들이 이제는 일부러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작은 간식을 건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여전히 무심한 듯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맡은 임무를 이어갔다. 사람들은 이제야 조금씩 그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지만 그 누구도 그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지닌 사람인지 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알지 못했다. 결혼식 후 신부는 남편과 함께 아파트 경비실을 다시 찾았다. 아버지 같으신 분께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신부의 눈은 이미 울먹이고 있었다. 그동안 고아원에서 받았던 작은 후원과 선물이 모두 할아버지 덕분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단순한 감사 이상의 의미였던 것이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가 해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여기까지 잘 자라준 것만 해도 고맙지. 그 말에 신부는 더 깊은 의문을 품었다. 단순히 선의에서만 비롯된 행동일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묻어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었다. 신부는 고아원의 원장을 찾아가 물었다. 원장님, 매달 저희를 도와주시던 그분이 왜 그렇게까지 저희를 도우셨는지 알고 계세요? 원장은 잠시 말없이 앨범 하나를 꺼내왔다. 낡은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 옆에는 어린아이 한 명이 찍혀 있었는데 얼굴이 희미하게 닮아 있었다. 저분은 내 친아버지의 친구였단다. 원장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사고로 부모를 모두 잃은 내가 고아원에 들어왔을 때 사실은 내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킨 거야. 혹시 내가 없더라도 내 아이를 꼭 지켜달라는 그 약속 말이다. 신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단순히 후원자가 아니라 부모를 대신해 자신을 지켜온 보호자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신부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청년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말도 안 돼. 그럼 내가 그동안 괴롭힌 사람이 내 부모의 친구라고. 내 아버지를 대신해 널 지킨 사람이었다고. 그러면 나는. 청년은 괴로움에 머리를 감싸쥐었다. 단순한 무시와 괴롭힘이 아니라 자신이 욕하고 짓밟던 대상이 사실은 아내의 은인이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었다. 며칠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할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급히 달려간 신부 부부와 주민들은 병실에서 의외의 장면을 마주했다. 담당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다. 환자분의 보호자가 맞으신가요? 사실 기록에 따르면 이분께는 친자가 한 명 계십니다. 모두 놀라 고개를 돌렸다. 할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뜨며 속삭였다. 그래, 숨기고 싶었지만 나에겐 아들이 있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이었다. 내 아들은 어린 시절 내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야. 그 아이를 잃고 난 뒤 나는 다짐했지. 다시는 내 주변에서 아이 하나라도 홀로 남겨지게 하지 않겠다고. 할아버지의 떨리는 고백은 주민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고아원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은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속죄이자 약속이었던 것이다. 신부는 오열하며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았다. 저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주민들도 차례로 병실을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이제는 더 이상 바보 같고 무시당하던 경비원이 아니라 아픈 과거를 안고도 누군가를 지켜온 숭고한 어른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청년은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말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아내를 지켜주셨듯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를 지키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 말이면 충분하다. 나는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단순히 경비원으로 살아가던 한 노인의 삶이 사실은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은인이었음을 깨달으며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닫는다. 병실 안에는 조용한 기도가 울려 퍼졌다. 신부는 두 손을 모으고 청년은 묵묵히 곁을 지켰다.
주민들도 돌아가며 찾아와 미안함과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할아버지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에게 무거운 짐은 이제 없다. 다만 부탁이 있다. 그 고아원 아이들 나 대신 지켜주겠니? 신부와 청년은 눈물을 닦으며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저희가 꼭 이어가겠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힘겹게 청년의 손을 꼭 잡았다. 아들아, 늦게라도 이렇게 보게 되어 고맙구나. 청년은 순간 숨이 막힌 듯 멍해졌다. 아들이라고요? 신부가 놀라 청년을 바라봤고 병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다. 그래, 내가 내 친아들이다. 너를 지켜보며 그저 곁에 있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청년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몰라뵙고 무시하고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미소를 남기고 눈을 감았다. 장례식장에서 청년은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모든 주민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분은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동안의 제 행동을 평생 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 아이들과 약자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민들은 청년의 참회와 진심의 눈물을 흘렸고 그날 이후 그를 더 이상 철없는 젊은이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의 뒤를 잇는 사람으로 받아들였다. 그 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경비 할아버지 기념 모임을 만들었다. 매년 고아원을 찾아 봉사하고 후원을 이어갔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그를 무시당하던 경비원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을 지켜준 아버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한 어른으로 기억되었다. 신부는 어느 날 고아원에서 발견된 편지를 손에 쥐고 있었다. 편지에는 할아버지의 낯선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가진 모든 건 부족했지만 그 부족함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랐다. 언젠가 내 진짜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꿈꾸었지만 그 대신 또 다른 아들, 딸을 지켜볼 수 있어 행복했다. 그리고 결국 내 아들을 곁에서 보며 떠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다. 신부는 흐느끼며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청년은 편지를 읽고 무릎을 꿇은 채 오열했다. 아버지, 이제야 제가 아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절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은 흘러 신부와 청년은 아이를 낳았다.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축하했고 고아원의 아이들은 가족처럼 달려와 웃음을 나눴다. 그날 아이의 이름을 짓는 자리에서 청년은 말했다. 아버지의 이름 한 글자를 이어받아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도 남을 돕고 약자를 지키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순간 모두가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파트 경비실은 이제 다른 이가 지키고 있었지만 그 구석에는 낡은 목발 한 쌍이 여전히 놓여 있었다. 누구도 치우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살아온 삶과 희생의 증거이자 주민들의 양심을 일깨우는 상징이었다. 아이들이 경비실 앞을 뛰어다니며 묻곤 했다. 저건 뭐예요? 어른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우리 아파트를 지켜주신 한 할아버지의 발자취란다. 그리고 우리 이웃의 진짜 아버지였단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한 그의 목소리. 고맙다, 이제 나는 편히 쉬련다.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